주가는 좀 변동폭을 크게 하면서 움직일 개연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026년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의 어떤 PER의 좀 거품 논란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주가가 한 번씩 출렁거렸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자, 오늘 이제 작가님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많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전에 이제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볼까 해요. 네. 지난 9일 이제 한국거래소 따르면 이달 거래대금 상위 10종목에서 비 2차 전지 종목의 수가 4개로 지난달 대비 2배 늘어났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7월달과 8월달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이제 보이실 텐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 상위 10종목을 보시면은요. 코스피에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한 4개 정도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LNF 이렇게, 뭐 포스코 DX도 2차 전지하고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보면서 빠져나왔거든요. 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원래 대한민국 코스피의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주들이 좀 끌고 가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아니면 바이오 섹터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띄워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여기 현대차, 네이버, 이런 그 시가총액의 상위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거래량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그런 쏠림 현상이 이제 새로운 그 이슈들이 발생되면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빈틈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저는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집중화 현상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몰렸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흩어질 수 있는. 이제 선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고정표들은 있어요. 고정표들은 있는데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몰리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강성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옮겨 다니는 뭐 소위 스캘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을 좀 더 쏠리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만드는, 최근 들어서 뭐 초전도체 뭐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막 쏠리면서 단기에 올렸다가 쑥 빠지고, 신기하게도 이제 초전도체 주가들이 조정을 보이니까 다시 2차 전지 주식들이 반락했다가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쏠림 현상들은 앞으로 좀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에 대한 신용융자 비율들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뭐 테슬라의 어떤 그런 2차 전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를 장기적인 그런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는 데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 보면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이제 8월 달에 네이버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기간이 이제 지난달에 이어 네이버를 이제 대거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왜 카카오는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어떤 실적 예측치를 보면은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24년, 25년 꾸준하게 2022년보다도 계속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PER은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22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SM을 인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매출액 전체는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 자체는
크게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물론 뭐 증가하긴 합니다만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PER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36배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와 같이 그런 뭐 자회사들을 IPO 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2분기 실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카카오는 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요인들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화두는 AI에 관련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AI 사업 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로바 X 8월 24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카카오는 코어 GPT 2.0 연내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B2B 개념으로 하고 카카오는 이제 B2C 우리 카카오톡이랑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AI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관심을 받고 좀 쏠림 현상이 있고 어떤 거래량이 주가를 좀 일으키는 그런 트렌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8월 24일 발표하면서 챗 GPT 대비 한국어를 6,500배 정도 더 많이 학습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사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관심을 받으면서 일단 네이버가 먼저 관심을 받고요. 후속으로 카카오도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어떤 주가의 모멘텀들을 일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지금 뜨거운 화두가 AI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그 네이버하고 구글의 어떤 그 검색 점유율 추이를 보면 구글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거의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격차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을 지키기 위한 이게 우리나라인 건가요? 그렇죠. 네. 네이버와 구글 웹 검색 점유율 추이가 서울신문 자료인데요. 점점 이제 구글의 어떤 원래 우리나라가 구글이 좀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검색 섹터에서 구글이 그동안 장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네이버도 사실 어떤 지금 위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관련 이런 부분들로 좀 늦었어요. 실은 늦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인공지능, 의료 등 바이오 쪽 요즘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 ETF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주가도 많이 좀 저렴해졌고 그리고 또 어떤 이 2차 전지 중심의 시장에서 소외된 그런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시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들. 아무래도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의 버블 현상이 큰 그런 위험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들이 이제 금리의 인상의 종료 시점에서 관심받을 그런 이슈들이 생겼고요. ETF들이 막 많이 생기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바이오가 2차 전지 쏠리면서 하나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근 들어서도 한번 그 2차 전지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도 긍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2023년과 24년, 25년 이렇게 실적들을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PER도 한 30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보통 바이오 기업들의 PER이 좀 높은 점을 감안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적자 기업들은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임상실험 이슈들만을 우리가 가지고 좀 투자를 하다가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0월 달에 그 임상 결과를 하나 공개를 한다고 그래요. 폐암 신약. 그래서 10월 달에 어떤 폐암 신약에 대한 그런 결과치가 발표가 되면 연매출 수조 원대 블록버스터급 약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어떤 실적
측면에서 네. 주목해볼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최근 들어서 비만 뭐 관련 약 개발이 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폭이 컸는데요. 그동안 많이 좀 상속세 이슈로 많이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한미 사이언스와 함께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한 그런 바이오 섹터예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2020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PER도 한 24배 정도 되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보통 한 30배 이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끊임없이 지금 송도에 이 투자도 하고 네. 그 매출 규모도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공장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2019년부터 보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한 7년 정도 보여주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세, 물론 2022년과 2023년은 당기순이익이 좀 정체를 보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1년 정도는 좀 정체를 보였는데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이렇게 그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싶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높은 PER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 등과 함께 이렇게 그 합병 이슈들이 좀 있죠.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올라서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계속 앞으로도 보여주긴 해요.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성장성을 가지는 아직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바이오 섹터들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 바이오 ETF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시가총액 상위의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바이오 ETF들을 막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하반기에 이런 바이오 우량 기업 중심으로 네.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추천할 섹터를 피부 미용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 ETF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그런 실적 개선 중심의 대형 바이오 섹터들도 좋지만 피부 미용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미용 기술 시장 규모가 2021년 1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2030년에는 330조 원, 한 3배 정도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 연평균 15% 정도의 고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 피부 미용하는 섹터들이 많이 진출을 못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이제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중국에 많이 진출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섹터들도 상대적으로 PER도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올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이 실적들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PER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약회사 PER들보다는 이 피부 미용하는 PER들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PER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택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보면 2023년에 1200억대, 그리고 2025년 때는 2300억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2년 후에 커지는 거거든요. PER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바라볼 중요한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한 자산 운용에서요,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 ETF가 이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이 관련
주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상위 한 10개 섹터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에도 이 강력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 기업들이 좀 강소 기업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되고 최근 한 몇 년간 꾸준하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들 중심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 의료기기 섹터 중심으로 그리고 우량 실적 개선 중심의 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2차 전지로 가보려고 하는데 2차 전지 출렁임이 최근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상황 이제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4, 5년 이후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주가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데는 거래량 쏠림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증권사에서 나서서 이런 어떤 거래량에 대한 이슈들을 좀 앞으로 신용융자의 비중 등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건 조금 지난달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이 2차 전지의 개념을 대부분 아실 텐데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사이에 가운데 이제 분리막이 있고요. 붙으면 불이 나니까.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에너지를 전해 질이라는 그 액체가 전해 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 전달을 하는. 그래서 보통 1차 전지는 이제 전달만 하고 끝나잖아요. 로켓 배터리 한번 쓰고 버리는데 그렇죠. 이건 계속 순환하면서 쓰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뭐 셀, 양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뭐 전지박, 뭐 전해질,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 양극재가 전체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용 측면에서 한 45%에서 50%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의 그 포커스가 또 양극재예요. 그리고 어떤 매출의 규모 자체도 양극재가 가장 크고요. 음극재보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양극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투자를 하신다면 첫 번째로 양극재가 시장을 좀 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기업을 소유한 어떤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혀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부터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움직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고 그 두 기업의 주가가 좀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는 이런 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특징들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거래, 그러니까 빚내서 한 90일 정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용거래 비중이 한 20조까지 최근에 늘었어요. 빚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거래량을 일으키고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데 이제 신용 거래 융자를 막으면서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한번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비율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빚내는 그 비중을 확 줄여버리니까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확 줄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가 왜 무섭냐. 이 비중이 커질수록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증권사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 약간의 그 비중을 정해놓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나가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때리면서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악재들이 발생하면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인데요. 이게 지난달 거예요. 보면 코스피 전체의 15%가 포스코,
거고 코스닥 전체 22%가 에코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융자 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면서 다른 섹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렸다가 이제 그 신용융자를 묶으면서 이제 그게 조정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훈풍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융자를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쏠리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거래량만으로 쏠리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용을 묶어두는 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엄청나요. 이게 그러니까 올 1월부터 8월 4일까지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고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몰린 거고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거든요. 코스닥 평균이 343%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는 766%니까 거래가 되게 단기 트레이딩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밀어올렸던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공매도 현황인데요. 7월 26일 기준인데 이 포스코 쪽에 공매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 조금 발목을 잡을 그런 요인들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도 공매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의 저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회색으로 돼 있는 선이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들은 2030년까지 엇비슷해요. 매년. 그런데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30년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시장 침투율을 한 50%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보면 이 자동차 판매량의 한 50%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030년 되면 이제 좀 뭐 2차전지 부품 기업이라든지 전기차 판매 기업이라든지 가격 경쟁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포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2030년 넘어가면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28년이나 2029년 정도 되면 좀 정리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공급자 우위에 좀 시장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시장의 파이는 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 예상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의 판매가 2023년 대비해서 2030년 한 8배, 뭐 7, 8배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측치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의 어떤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2차 전지가 계속 중요한 모멘텀들이 전 될 거다라는 어떤 예측의 그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싶고요. 지난해 그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6%예요. 바이든 정부에서 67%니까요. 9배 정도. 앞서 우리 데이터에서도 9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경쟁 과열 그리고 단가가 옛날에 태양광 이슈처럼 이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단가가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한 3, 4년 정도는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지난해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65%는 테슬라가 차지를 했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의 앞으로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보면 이 배터리를 이 밑에다 이렇게 깔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다 이 깔면서 부피를 계속 줄여가면서 열효율은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국내 양극재 기업들을 캐파로 공급 가능한 전기차 대수 이게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면 이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캐파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
이렇게 보면 한 2027년 정도 되면,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뭐 이게 좀 엇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약간 포화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감을 나타내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파이, 이런 규모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 가격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은 좀 부담을 갖잖아요. 예를 들면 제빵 회사에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갖는데, 이 양극재 기업들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그거를 가격에 전가해서 지금까지는 가격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리튬 가격이, 여기 보시면 리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들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 중심에는 또 이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또 매출액이 확 뛰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말부터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이때 사둔 그 원자재를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그 양극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원인이 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좀 급락했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양극재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요. 여기 보시면 그 리튬 가격과 비슷하게 양극재 가격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나 다른 원자재 가격에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앞서 언급한 거랑 비슷한 거죠. 리튬 가격과 실제 이제 그 어떤 판매 제품의 그런 가격들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 실적 예측치를 한번 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거의 대부분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매출액만 한 2025년이면 15조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도 한 7,500억대 이 정도 되고요. PER은 한 37배 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지주회사 치고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지주회사가 보통은 PER이 한 10배 정도 이내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2025년 말고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이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올라온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왜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 이 이제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직 계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 보면 그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요, 전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극재를 다 쓴 다음에 이 폐건전지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더 받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 전 단계의 그런 물질이거든요. 수산의 리튬을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뭐 1조에서 한 3조 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이 과연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 투자금을 어느 정도 또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관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 이야기인데요. 수산화 리튬 전구체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에코프로의 주된 자회사인데요. 역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한 7,800억까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뭐 2배 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2배 반 정도 2025년에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좀 실적 개선세가 2026년, 2027년도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서 PER은 한 40배 정도.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PER이 조금 높은 상황은 결국 2026년 실적 예측치가 나오면서 이거보단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4분기 정도 되면 2026년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정도의 주가면 PER은 30배대 내외로 내려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뭐 2026년, 27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18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2026년에 가면 국내가 한 23만 톤.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커지는. 그래서 유럽이 2024년부터 미국은 2025년부터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대비 한 4년 후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의 이 매출액을 보면 NC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자재 요소를 뭘 쓰느냐, 알루미늄을 쓰느냐, 망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NCA냐, 뭐 NCM이냐 이렇게 하는데 비중들은 엇비슷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뭐 인산철 배터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조금 소위 말해서 좀 고퀄러티의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6년 우리가 2025년 실적까지만 앞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2026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025년보다 더 이 실적 예측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NCA라든지 NCM이라든지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리튬 가격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률도 이제 어찌됐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출액도 이렇게 크게 2026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높은 그런 PER은 2026년 실적 예측치가 나오면서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2025년보다 2026년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양극재 생산도 국내에서만 2024년까지 이루어지다가 25년, 26년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루어지면서 계속 기업의 어떤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인데 사실 국내에서 여러 그런 섹터들이 있지만 2차 전지만큼 이렇게 당분간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섹터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장성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지금 좋게 보시는 건가요? 뭔가 이야기 들었을 때 좋게 보신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쏠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같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때문에 주가는 좀 변동폭을 크게 하면서 움직일 개연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 하반기 지나면서 2026년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의 어떤 PER의 좀 거품 논란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한 번씩 출렁거렸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8월에 MSCI 편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며칠이었죠? 8월 11일이니까요. 네, 저희 촬영하는 다음 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이제 지수 편입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지수 편입 전에 패시브 자금, ETF라든지요, 펀드라든지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요. 지수 편입이 끝나면 오히려 공매도 전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인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편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왔을 개연성들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가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매도 전략으로 주가가 이렇게 다시 조정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1일 이후에 과연 또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미 마치고 공매도가 또 많이 들어올 거냐, 그 부분들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질 개연성들도 좀 있고. NSCI 편입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황제주잖아요.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100만 원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100만 원대의 주가를 유지하면서 관심을 계속 받을 거냐. 저는 뭐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5대1 액면 분할을 하면 20만 원대가 되는 거고요. 무상증자를 예를 들면 뭐 한 3주를 준다고 하면 3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착시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원도 충분히 있거든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잉여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기대해 볼 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회사 상장 부분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높아져야, 피어그룹 비교 대상 기업들의 주가가 높아야 공모가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주가가 좀 높은 게 좋은,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뭐 앞서 언급했듯이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 그리고 빠른 그 자회사 상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 예,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의 어떤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